저는 지금 눈 덮인 박만기 씨의 묘소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30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통장을 들고 있습니다. 1억이 넘는 돈입니다. 1995년부터 2025년까지 매달 30만 원씩 차곡차곡 쌓인 돈입니다. 제 옆에서 만수가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51살이 된 그의 손에는 구멍난 장갑 한 켤레가 쥐어져 있습니다. 30년 동안 제 마당을 쓸고 논둑을 다지고 지붕을 고쳐온 바로 그 장갑입니다. 30년간 저를 향해 무릎 꿇고 속죄하던 옆집 부자.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30년 전 여름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5년 8월 18일, 제 아들 민우가 군입대 후 첫 휴가를 나온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23이었던 민우의 송별회가 읍내에서 열렸습니다. 밤 11시쯤 송별회를 마친 민우는 집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에서 우리 마을까지는 걸어서 30분 남짓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같은 시각 옆집 만수는 다른 일로 읍내에 갔다가 늦게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22이었던 만수는 아버지 박만기 씨의 트럭을 몰고 어두운 농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시골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만수의 트럭 앞으로 큰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쿵!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만수는 황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고 내린 만수가 헤드라이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민우 형이었습니다. 피투성이로 농로에 쓰러진 민우를 만수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차가 형을 쳤다고, 자신의 손으로 형을 죽였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새벽 2시 현장에 달려온 박만기 씨가 손전등을 비춰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트럭 앞에 쓰러진 민우, 이미 차가워진 몸. 박만기 씨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모든 흔적을 지우기로 한 것입니다. 부자는 새벽 내내 움직였습니다. 트럭을 집 창고로 옮기고 타이어 자국을 지웠습니다. 이틀 후 트럭은 폐차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박만기 씨는 제게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농로를 지나가다 민우를 발견했다고,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저는 그날 아침 경찰서에서 정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뺑소니 사고, 목격자 없음, 용의자 없음. 제 아들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사는 석 달간 진행됐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증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제 사건으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박만기 씨와 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범인이라고, 아니 최소한 본인들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만기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민우를 죽였다. 평생 속죄하며 살아라.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2 청년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형을 죽였다고, 평생 죗값을 갚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만기 부자의 삶은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집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매달 1일이면 제 통장으로 3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박만기 씨의 월급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통장은 제 이름으로 만들어졌지만 저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30년이 흐르는 동안 그 돈은 1억이 넘게 쌓였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장롱 깊숙이 숨겨두고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름이면 만수가 제 눈에 나타나 물꼬를 텄습니다. 가을이면 박만기 씨가 제 집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손봤습니다. 겨울이면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제 마당에 눈을 치웠습니다. 처음 10년간은 고마웠습니다. 45에 홀로 남겨진 저에게 이웃의 도움은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대가도 바라지 않고 쉬지도 않고 저렇게 제 집만 챙기는 이유가 뭘까? 그 의심은 독이 되어 제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20년째 되던 해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민우를 죽였구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저러는 거구나.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 과한 헌신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번 뿌리내린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박만기 부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입금되는 30만 원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아들 목숨값이냐고, 이 돈으로 양심을 사려는 거냐고, 마당을 쓸고 있는 만수에게 내뱉었습니다. 됐으니 그만 좀 하라고, 아무리 절해봤자 내 아들은 안 돌아온다고,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달라고. 그럴 때마다 만수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만기 씨는 더 열심히 제 집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위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뻔뻔한 연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 욕설은 구원이었다는 것을요. 만수는 제가 퍼붓는 저주를 자신의 죄를 씻어주는 빗물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박만기 씨는 제 냉대를 마땅히 받아야 할 벌로 여겼습니다. 만수는 장가도 가지 않았습니다. 박만기 씨는 당신 논농사는 망쳐가면서도 제 논만큼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돌봤습니다. 무릎이 다 나가 지팡이를 짚으면서도 제 집 지붕에 올라가던 분이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박만기 씨의 등은 더 굽어졌고 만수의 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들을 원망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75세 박만기 씨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관 속에 그분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편하시겠다고 30년간 속죄한 척 연기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만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저는 외면했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12월 5일 장례를 치른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30년 전 사건의 진범이 검거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이었습니다. 타 지역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된 63세 남성. 그의 DNA가 30년 전 민우의 옷에서 채취한 혈흔과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진범은 자백했습니다. 1995년 그날 밤 술에 취해 헤드라이트를 끈 채 달리다가 사람을 쳤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운전대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렸습니다.
겁에 질려 차를 세우고 내려 확인했지만 이미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망쳤습니다. 그때 머리에서 흐른 피가 민우의 옷에 묻었던 것입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와 차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만기 씨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만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30년간 제가 그들에게 퍼부었던 증오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내뱉었던 가시돋친 말들은, 저의 냉대는, 장례식장에서까지 용서하지 않았던 그 잔인함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범이 잡혔다고, 지금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1시간 뒤 만수가 제 집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30년 동안 너희를 오해했다고, 너희 아버지한테도 끝까지 용서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그날 밤 형을 봤습니다. 분명히 제 차로 뭔가를 쳤고 형이 그 앞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형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진범의 자백과 DNA는 명확했지만 만수 또한 그날 밤 현장에 있었고 무언가를 쳤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분을 찾아갔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주변에서 특이한 일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 사고. 다음 날 그 사고 지점 옆에 논두렁에서 로드킬 처리했지. 정말 커다란 고란이었어. 워낙 컸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CCTV도 없는 시골길이라 그냥 둑 아래 묻었습니다. 만수가 친 것은 고란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 사실을 전해들은 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친 건 고란이었구나. 30년간 저는. 하지만 만수의 얼굴에는 안도가 아닌 더 깊은 고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그날 밤 형을 봤습니다. 형이 쓰러져 계신 걸 봤습니다. 제가 조금만 용기를 냈더라면, 119만 불렀더라면 혹시 형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제가 증오했던 그 두 사람이 사실은 누구보다 스스로를 증오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제가 퍼부은 저주는 그들에게 벌이 아니라 오히려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로 여겨졌다는 것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도, 고란이었다는 사실도 만수의 죄책감을 완전히 지워주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가 30년간 짊어진 무게 중 일부를 아주 조금만 덜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함께 박만기 씨의 묘소로 왔습니다. 저는 30년간 모아둔 통장을 가져왔고 만수는 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장갑을 들고 왔습니다. 눈 덮인 묘비 앞에 우리는 나란히 섰습니다. 저는 만수의 손에 그 통장을 쥐어주었습니다. 만수야, 이건 내 아버지가 30년간 피땀으로 모은 내 인생이다. 1억이 넘는 이 돈은 내 아버지의 사랑이고 내 미래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민우의 친구로 살아다오. 아니,
민우가 날 위해 남겨준 또 다른 아들이 되어다오. 만수는 통장을 받아들고 아버지의 묘비에 그것을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하지만 이제 아버지만큼은 편히 쉬세요. 저는 제 방식으로 평생 형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렌지빛 석양이 하얀 눈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만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30년의 착각이 낳은 속죄는 그 어떤 법적 처벌보다 무겁고 숭고했습니다. 그리고 만수의 죄책감은 아마도 평생 그의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무게를 함께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